안녕하세요. 저는 응급학과 전문의이자 작가 남궁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인권 문화 행사 같은 사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가이기 전에 응급학과 전문의로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응급실에서 만난 노동자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응급실 입구는 이렇게 생겼죠. 제가 항상 근무한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12년째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응급학과 의사, 제가 12년 전에는 이 의사가 뭘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도 많았어요. 근데 저 요새는 이렇게 드라마에 많이 출연하는 직업이 되었죠. 긴박하기도 하고 정말 좀 드라마 속 같은 장면들이 펼쳐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종영된 라이프라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이동욱 씨가 응급학과 전문의를 맡아서 열연을 펼쳐주셨어요. 그래서 응급의학이라는 학문을 다루는 그 사람이 응급의학과 전문의예요. 모든 응급 상황을 그냥 전문으로 배운다고, 그리고 학문화해서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95년 한국에서 처음 선발됐고 전문의가 배출된 게 99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약 20년 밖에 안 된 생각보다 역사가 길지 않은 그런 학문이자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현재 약 2,000명 정도 밖에 없는 드문 직업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응급학과 의사는 뭘 하느냐? 일단은 환자가 응급실에 왔다, 방문을 했다 그러면은 진단하고 방향을 결정해야 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될 그런 책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탁과랑도 상의를 해서 퇴원, 입원, 전원 혹은 사망 이런 결과까지 모두 다 일단 책임지는 게 응급학과 의사입니다. 가령 뭐 산부인과 의사들이다 그러면은 여성만 환자일 테고요. 소아과 의사다 그러면은 애들만 보겠죠. 근데 응급의학과 의사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유일하게 성별도 나이도 어떠한 질환이건, 그리고 그 사람이 밤이건 새벽이건 아침이건 오전이건 오후건 모두 다 봐야 하는 그런 유일한 과예요. 유일하게 정말 다양한 환자들을 전부 다 접하는 곳이겠죠. 그래서 응급실에서 대부분 상주하고요. 그렇게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응급실과 관련된 사회 전반의 개선이라든지 이송 시스템이라든지 뭔가 통보하는 시스템,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 상황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은 항상 트라우마 남았다고 합니다. 이 응급실이 정말 어디 막 시장판에 비유하기도 하고 뭔가 지옥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을 매번 보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인터넷에서 좀 떠돌던 그런 사진이었는데요. 이런 장면이 정말 흔해요. 이게 환자들이 이렇게 다쳐서 오면은 피가 이렇게 꿀렁꿀렁 쏟아진다기보단 한 번에 모여서 확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근무할 때 항상 의사들이 그 맨발에 크록스 신고 근무하는 그 의사들 많잖아요. 이게 피가 발에 불시에 쏟아지는데, 피가 쏟아지면은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양말을 신으면은 범벅이 돼가지고 일을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맨발에 쏟아지라고 저희가 맨발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헬기도 날아와요. 헬기장 있는 병원은 헬기도 날아오고, 이 헬기와 관련된 이송 시스템이 전부 다 응급의학과 책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헬기 타시는 따로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있는데 이게 목숨 걸고 타는 거죠. 이게 헬기들이 잘 떨어지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게 환자들이 또 급박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병원에 있다가 지금 이제 어디 산에서 헬기 날아온다 그럼 뛰어나가서 막 바람 맞으면서 이 환자들 책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급의학이라는 학문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많은 것들을 좀 배우게 됐어요. 이 학문 자체가 언제 사람들이 가장 아프고 가장 불편한가, 무엇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그럼 보는 학문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응급실로 오는 그 일이 정말 가지각색의 일, 갖은 사고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일이잖아요. 제가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할 많은 사람들의 일이라든지 고통을 목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서 뭔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런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막상 저희가 진짜로 진료를 담당하는 거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회에서 가장 위급한 사람이라든지 지금 가장 아픈 사람이라든지 가장 불행한 사람만 공부해서 담당하는 전문직이 응급의학과 전문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좀 저희 약간 나이가 지긋한 노 교수님의 수업이었는데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저희한테. 가장 많은 전 지구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의 죽음과 연결된 진단명은 뭐냐? 맞춤 가산점을 주겠다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가산점을 받아야 되니까 손을 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암이요, 고혈압이요, 당뇨요, 교통사고요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봤습니다. 근데 다 아니었어요. 교수님이 제시한 대답은 극도의 빈곤이었습니다. 가난이요, 가난. 영양실조라든지 어린 나이부터 너무 심한 노동을 해서 죽어간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인이 따로 있을 테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죽음에 관여한 거는 빈곤, 가난이다. 깨끗하게 우리가 씻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밥이 있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응급실에 오지만 정말 극단적으로 가난한 빈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 응급실입니다. 돈도 한 푼도 없고요. 심지어 거주지도 없어요. 뭔가 여인숙에 살고 있는데 이 여인숙비 밀려가지고 퇴원하면 갈 곳 없고요. 당연히 가족들 연락하면 안 오고요. 가족들이랑 끊긴 지 10년 돼서 전화하면은 그 사람 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 죽기 전엔 전화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도 흔하게 듣고요. 게다가 보험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 의료보험 없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의료보험 없는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진짜 보험이 말소돼서 이런 경우는 정말 구청 직원들이라든지 다 불러가지고 보험도 살리고, 근데 심지어 신분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증 분실이 아니라 신분이 말소된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이 주민증도 없고 나라가 모르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 정말 구청 직원들 불러가지고 신분증 살리고 이런 작업도 합니다. 게다가 뭔가 투석 같은 거 한 3, 4일만 안 받아도 정말 위험한데 막 투석 한 달간 안 받고 약은 당연히 줘도 안 먹고 치료도 그냥 안 받고 뭔가 거부하고 나가고 집에서 죽겠다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 그거 우리 약간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생활하지 않는 빈자들이라든지 약자들이 정말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응급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응급실에서 본 거를 정확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코로나 환자라는 게 일단은 저희한테 떨어진 지침이 코로나 환자, 코로나 의심되는 사람은 아무도 병원에 들이지 말아라예요. 아무도 병원에 들이지 말아라. 코로나 의심 환자가 옮겨서 병원이 다 코로나 병원에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방금 이 진료 알고리즘에서 맨 앞에 이게 붙은 거예요. 코로나 환자입니까? 코로나 환자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해서 가능성이 있다. 예스. 그러면은 무조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병원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진료가 가능한 그런 형식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는 코로나 환자냐 아니냐를 먼저 봐야 돼요. 코로나 가능성은 어떤 걸까요? 근데 어떤 환자가 코로나 가능성이 있는 환자일까요? 일단 열이 났나? 열이 났으면 코로나 환자일 수 있겠죠? 설사했나? 가끔 설사가 보고돼요. 설사했다? 그러면 코로나 환자에 주네요. 후각마비가 있으니까 이번에 후각마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냄새가 잘 맡아져요. 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냄새가 요즘 잘 안 맡아지는 것 같은데 그럼 코로나 환자예요. 확진자가 접촉한 일이 있었나? 당연히 코로나 환자죠. 감기 기운 있었나? 당연히 코로나 환자죠. 그다음에 이런 정신과 병동에서 단체 감염이 있었고 수술하면서 또 코로나 걸리면은 이 비만이 많이 쏟아지니까 모든 정신과 환자, 수술 환자는 코로나 환자에 준해서 코로나 환자 검사를 다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 코로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성소수자예요? 특정 종교자예요? 특정 건물 갔다 왔나요? 물류센터 일했나요? 해외 방문한 적이 있나요? 어디 지역에 갔다 왔나요? 다 코로나 환자예요. 의심 환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질문에 답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 환자들의 10%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뻗어 있습니다. 뭐 취객일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확진자가 접촉한 일이 있는데 지금 대답 못하고 뻗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코로나 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맞으면은 저희가 코로나 환자에 준해서 봐요.
그럼 일단 레벨 D입니다.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진짜 입어보면은 정말 진짜 땀복이에요. 왜 레벨 D냐면은 레벨 A, B, C가 있어요. 레벨 A, B, C는 더 높은 단계예요. D가 그나마 약소한 게 레벨 D입니다. 이거 입고 모든 처치를 음압실에서 해야 돼요. 음압을 걸면은 이게 바이러스가 밖으로 안 나가니까 우리가 음압실에서 처치를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모든 장비는 일회용이고 옷도 처치마다 한 번씩 이 레벨 D 입고 벗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의심 환자라면은 이 레벨 D만 적어도 한 3-4명은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 3-4명만 이거 한 번 처치하고 들어와도 이 레벨 D가 이렇게 쌓여요. 하루 종일. 그러다가 이 사람과 코로나 검사가 나오기 전에 접촉한 사람들 엑셀 파일에 다 적고 통로도 통제하고, 그래서 이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코로나 음성이 나올 때까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코로나 환자에서 준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음압실 자체가 일단 20억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응급실에 7개가 있는데 이 7개가 다 차면은 앞에서 말했던 이 코로나 의심 환자는 응급실에 못 들어와요. 아예 그냥 발도 못 디딥니다. 음압실이 없으니까 환자들이 병원에도 못 들어오고, 딴 병원에서 정말 어디 뭐 뇌출혈 생기고 위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코로나 때문에 음압실 없어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전원도 못 받아요. 수술도 미뤄지고 처치도 못 받고 집에서 열 나는데 음성 확인될 때까지 대기했다가 하루 지나서 다시 와야지 검사 및 치료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팔다리 골절됐다. 근데 음압실 없어요. 그러면은 골절 이 진단 받으려고 골절된 채로 6시간 기다리고 8시간 기다리고, 진짜 있는 일이에요. 막 소변 보기 어려운 환자인데 열나요. 그러면은 막 지금 막 방광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빼주면 되는데 이게 막 2-3시간 기다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뭐 그냥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죠. 제가 안동을 피우고 막 가십니다. 이해가 가요. 환자들 고통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뭐 농양 환자 이게 막 몸에 고름집 들어있는데 코로나 음성 확인해야 되니까 그 확인될 때까지 수술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고스란히 기다립니다. 그전 같으면 그냥 바로 응급수술 들어가서 바로 했을 건데. 그 다음에 결핵 환자, 이게 결핵 환자가 음압실에 누워야 되거든요. 근데 음압실이 없어서 이 결핵 환자가 전국에 지금 갈 곳이 떠돌아요. 그리고 뭐 와병 생활하는 노인들 대부분 다 누워 있으면은 100이면 100 다 폐렴 생기거든요.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분들 다 코로나 검사 받느라 다 병원 갈 곳 없고 전원 못 받고 중환자들 병원 출입할 때마다 매번 코로나 검사하고, 이게 진짜 이 의료 현장이 완전히 뭔가 아노미 상태예요. 진짜 이 혼돈이 말도 못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환자, 코로나 걸린 사람 자체가 이런 성소수자, 특정 종교자, 물류센터 일하는 사람, 지방정신과에서 입원했던 사람, 요양병원 계시던 분들, 이런 사람들이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서 말하자면은 뭔가 이런 주류층이라고 보기 어렵죠.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을 받았고요.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버틸 수가 있는데, 기존 암 환자, 와병 환자, 정신과 환자, 수술 필요한 사람, 뭐 특히 뭐 이런 그 가난한 분들 뭐 어떻게 투석 안 받고 있다가 와서 코로나 때문에 병원 다 안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실제로 고통이 집중됐어요.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 얘기를 누가 또 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방역 그냥 꾸짖고 이런 거나 얘기하지, 이 사람들 고통받는 거는 언론도 얘기 안 하고 누구도 모릅니다. 몰라요. 이 사람들 원래 환자고 이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법 제정을 하고 복지 혜택을 늘려도 가장 혜택이 늦게 돌아가는 집단이에요. 애초에. 그래서 이 사회가 코로나로 이겨내야 하는 고통의 총량이 있다면은 그 총량 중에 이전부터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에게 대부분 고통의 몫이 다 돌아간 겁니다. 이게 뭐 코로나뿐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패스트, 1947년도에 발표된 패스트인데요. 전염병이 돌 때 사람들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흥미롭게 다룬 책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빈곤한 가정은 무척 괴로운 처지에 놓였지만 반면에 부유한 가정들은 부족한 것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걸 읽어봤더니 동서공을 통틀어서 전염병에, 유행병에 가장 고통받는 거는 역시 이렇게 빈곤한 가정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했던 미국 있죠. 미국은 지금도 선진국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나라 확진자가 10,000명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미국 지금 320만 명입니다. 코로나 320만 명 걸렸어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 많거든요. 그런데 확진자는 거의 300배 많죠. 의료체계 붕괴예요, 사실은. 이게 미국은 사실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입니다. 공식적으로 대단히 심한 나라예요.
그래서 다인종 다문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편중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비주류, 백인, 남성 이 주류 말고 이 비주류 시민들이 다 노동 계급이 이래요. 바깥에서 일하고 주거환경 열악하고 기저질환 있고 마스크 구할 수 없고 보험 없고, 그런 보험 없으니까 병원에도 가지 않고 통계도 안 잡히고, 이 사람들이 코로나 그냥 걸리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이 비주류 시민과 그다음에 어떻게 다른 주류 시민이라고 이 사람들 접촉 안 할 수 없죠.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코로나 다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빈부격차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게 바로 이 코로나였습니다. 미국에서 320만 명 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벌써 뭐 거의 지금 전 인구의 1% 걸렸다고 하죠. 이 의료체계 붕괴된 거예요, 이 빈부격차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진짜로 선진국인가, 이런 것들은 정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노동자 얘기를 할게요. 진짜 산업재 환자들을 정면에서 보는 일을 해요. 진료실이 아니라 막 다쳐서 온 사람들이요. 가령 뭐 얼마 전에 이 48명 사상한 이천 물류 화재 사건 있죠. 이 사건들, 이게 그냥 우리 기사로 볼 때는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폭발 사고 나가지고 전신이 불타서 죽은 사람들, 혹은 죽기 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인간이 정말 그런 인간에 대한 잔혹감이랑, 여기서 이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나랑 같은 인간인데 이 사람은 진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일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이런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얼마 전에 이 이천 물류 창고 화재도 기사를 봤을 때 저 이렇게 기시감이 들어서 진짜 이 기사를 보다가 악 하고 소리 질렀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을까 느낀 거죠. 볼 수 있었던 거죠. 뭐 정말 이런 사고의 종류는 너무 다양합니다. 감전, 이런 감전 가끔 이렇게 뜨죠. 뭐 전봇대 작업 중추락, 저도 전봇대 그 노동 일하다가 전봇대 만지신 분 한 분 봤었는데요. 이게 너무 고압이라서 이 만진 쪽이 타서 없어요. 그래서 진짜 팔이 거의 그냥 녹아서 이렇게 검게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잘랐습니다. 다리도 이렇게 잘랐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이렇게 감전돼서 이게 김이 이렇게 구워져서 모락모락 탄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 사지절단류들이 많은데, 이 공장에서 어디 롤러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넣으시는 분들 가끔 이 팔다리들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롤러 같은데 이렇게 꼈다가 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까지 빨려 들어가서 이 어깨까지 그 잘린 이 손이나 발이나 이런 거 들고 오신 분들 있어요. 심지어 이게 119에서 따로 사지를 수거하는 백이라든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꼭 검은 봉지에 들고 오세요. 그 편의점 그 슈퍼마켓 검 봉지에 그 팔 잘리고 이런 것들 들고 오시거든요. 게다가 또 장갑 끼고 일하니까 그 장갑 낀 채로 이렇게 손 사지 절단되면은 장갑을 그대로 들고 오세요, 이 노동자분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팔은 이 손가락 이렇게 없이 이렇게 오시면은 아, 장갑 이 안에 들어있구나. 그럼 그거 누군가 찾아야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물에다가 이 장갑을 넣어서 이렇게 불려가지고 뒤집어서 손가락 꺼내서 이렇게 붙여주고, 이런 일도 합니다. 근데 이거 정말 그냥 진짜 인간이 진짜 어떻게 그런 위험에 처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당하는 그런 손상들이잖아요. 보면 끔찍해요. 또 이런 교통사고, 이게 진짜 산업 현장에서 쓴 트럭이죠. 근데 이 트럭이 진짜 위험해요. 이게 보면은 이게 승용차는 본네트가 있으니까 운전하다가 딱 부딪히면은 본네트가 부서져요. 근데 이거는 본네트가 없이 요로 꽝 부딪힐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날아가요. 그래서 이 사고 나서 이거 정면 추돌하신 분들은 보면은 발이 없이 와요. 그래서 119 대원이 저 그 발 어디 못 챙겼어요? 이러면은 여기 그 깔려서 곤죽이 돼서 발 못 빼냈다고, 그냥 발 없이 치료하라고. 그리고 제 1위가 추락입니다. 1위 추락. 근데 대부분 사다리요. 그 사다리 이 사다리 딱 봐도 위험하잖아요. 그 사다리. 근데 그 사다리도 넘어지면은 중심을 잃고 이게 뒤로 넘어지니까 정말 많이 다쳐요. 그래서 저기 헬멧 있죠, 헬멧만 써도 죽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헬멧을 안타깝게 안 쓰고 잠깐 했다, 그러다가 사다리 뒤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정말 뇌출혈로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럼 뭐 사다리야 뭐 또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런 고공 작업에서 이런 작업하다가 그냥 어디 추락 뭐 그리고 이 건물 외벽 닦고 이 페인트 칠하고 이러시는 분들 있죠. 이러신 분들 베테랑이라서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거 많이 떨어지세요. 떨어지면은 정말 끔찍하게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 병원에 실제 있었던 목동 빗물 펌프장 사건입니다.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펌프장에 그 노동자 3명이 들어갔다가 이 빗물 이거 뭔가 작업할 게 있으셨나 봐요. 들어갔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물 차서 익사해서 바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다음날 익사된 시신 3명 다음날 건졌어요. 그날은 건지도 못했어요. 찾지도 못했어요. 다음날 3번 오셨는데 이 뭐 유족들이랑 얼마나 날벼락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거의 뭐 사망을 약간 믿지 못하시는 유족들 보고 게다가 한 분은 외국인 노동자셨는데 외국에서 돈 벌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진짜 펌프장에서 물 차서 죽고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질병을 제외하고 외상으로만 질병 제외하고 외상으로만 하루에 약 2.5명이 죽습니다. 우리 전 국민 코로나 막는다고 코로나 예방한다고 막 패러다임도 바뀌어 난리였죠. 근데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 뭐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200명쯤 되세요. 그래서 이 추락, 감전, 화재, 익사, 부딪힘, 끼임 이런 것들 하나하나 얼마나 사람의 육신을 그렇게 얼마나 잔인해요. 게다가 건설 조선업 이런 분들이 많은데 또 돌아가신 분들이 보면은 비정규직 분들이 확률상 더 많아요. 확률상 분포가. 게다가 주말, 점심시간 이런 때 많이 돌아가시는데 애초에 주말에 왜 일을 해야 되냐. 그 남들 일하기 싫은 때인데 일 많으니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집중이 풀려서 더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점심시간 이런 때도 점심시간에 일을 하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심시간 없이 막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 계층에서도 뭔가 그 작업 환경의 불공평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통계예요. 이 통계들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는다는 거를 옆에서 한 번이라도 보면 알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거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 갖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증외상 환자들이 직업을 보면은 무직, 마트 판매원, 무직, 일용직, 학생, 무직, 생산직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얘기해요? 이 노동자 계급들이 뭔가 권익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부족한 거예요.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이 중증외상 환자들의 환자군과 면면입니다. 그리고 열사병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재작년 여름에 정말 더웠는데 작년엔 좀 덜 더웠죠. 올해는 더울 예정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열사병 환자가 제가 재작년에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일단은 기온이 오르고 있어서 우리 그 나라 자체의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서 열사병 환자가 정말 많이 지금 발생을 하는 그런 환경이 됐는데 이 환자군을 받아보면은 이렇게 저희 같이 이렇게 뭔가 그 실내에서 일하고 냉방된 데서 일하고 이런 사무직들은 사실 열사병으로 올기가 어려워요. 다들 건강한 사람들이고 다 뭐가 다 어디 병 없이 이렇게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열사병 걸리질 않고 대체로 일반적인 환자군이 딱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이분들 하루에 5,000원 버는데 이 5,000원 없으면은 당장 생활이 힘드니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워도 그냥 하세요. 게다가 폐지 어디 실내에 있지 않잖아요. 계속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폐지 줍는 노인분 너무 많이 오셔서 같은 사람이 계속 말 안 듣고 오신 줄 알았더니 다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금방 폐지 줍는 노인들 다 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실외에서 노동하는 육체노동 종사자들 이런 분들 대체로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뭐 없고 쉬는 날 없고 무조건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수칙 잘 안 지켜지고 예방 뭐 잘 안 지켜지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다 열사병 위험군이에요. 이런 분들이 쓰러져서 오시는 거예요. 막 의식 못 차리고 막. 그래서 종합하자면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대단히 인도적인 체계라고 생각을 해요. 빈부격차를 많이 상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저 같은 응급학과 의사 전문직이 이 많은 사람들 다 직접 보고 다 해결하고 어떻게든 막 구청 직원 불러서 보험도 챙기고 뭔가 그것도 챙기고 이거를 다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해외 토픽에 그런 것들 많이 있죠. 뭐 보험 없다고 응급실에서 문전박대. 그래서 진료 못 받음.
미국만 해도 그냥 병원 안 가요. 이런 것들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보면은 현장의 의사들이라든지 직원들이라든지 어떻게 책임을 다 집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약자는 있어요.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냥 결국적으로는 다 약자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가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부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없다는 거는 우리의 그냥 합의예요. 사회적인 합의. 그것까지는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이 고통이 불평등하게 배분돼야 하느냐, 누구는 더 힘들고 누구는 더 고통받고 누구는 좀 더 안전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누군가 자기 수명까지 다 살 수 있는 게 그야말로 인권이잖아요. 인권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노동자들 우리가 사회 안전망 챙기고, 그다음에 열사병 환자들 우리가 지키고, 빈자들 지키고, 그 사람들 인권을 존중을 해서 제 수명까지 살 수 있는 권리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나아갈 여지가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가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응급실에서 사람들 마주하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 이상 남궁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